강동의 서표왕이 된 손책. 손책은 부르게 적은 부친 선균의 뒤를 읽을 때만 해도 혈기만 방자있지 세상 들어가는 이치에 둔감했다. 선진하게 원수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군대까지 자신 헌납한 근본 보아도 그렇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나서야 손책은 원수라는 위인이 얼마나 작은 그릇인지 알게 됐다. 그러나 이제 천을 제패한 항우의 버금가는 서표왕으로 또 이렇게 전투에 능한 자가 되었다. 소표왕이란 작은 표왕이란 뜻으로, 표왕은 한나라 유방과 천내를 놓고 싸운 항우의 별칭으로, 역발상 기계세에 산을 뽑을 만한 기계로 천내를 제패하는 함께 항우의 고유 명사처럼 취급받는데, 표왕이란 초인적인 무력과 카리스마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는 뜻인데, 항우가 패망한 탓에 재수가 없다며 그 후에 그 호칭은 사용되지 않다가 손책이 항우에 버금간다 하여 그를 작은 패왕, 즉 소패왕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간판을 떼면 아무것도 아닌 원술이었는데, 그래서 손책의 자수성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성견의 강렬한 권력과 어머니 오부인의 미모를 골고루 물려받은 그래서 사랑을 받았던 어렸을 때는 솔랑이라는 애칭으로 불렸고, 손책이 성견 자리에 올랐을 때 아직 천하는 위촉 5로 3분되기 전이었다. 당시 분위기는 군주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명문과 출신 성분. 그래서 손책도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원술이라는 간판이 필요했다. 가문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하는 명문치상주의자 원술에게 손책은 수하에 군소점이 있는 골목대장 정도였다.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지. 손책이 삼국지연의 청시대. 손책이 미끈한 성품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겪어보니까 원술은 내세울 거라고는 명문 가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빛 좋은 기설구였다. 조치는 성견 지하에 있으면서 원술이 군량미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 바람에 황후에 크게 당한 경험도 있어서 원술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농간을 부릴지 모른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 원술을 벗어날 전로의 전략은, 그 후에도 원술은 또 한 번 손책을 농락했다. 원술이한테 서주를 공략하려고 여강태에서 육강에게 군량미 거절하고, 그 일을 끝난 후에 손책은 원칙을 지키는 장수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런 손책인데 선지로부터 대의를 이어서 원술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손책이 분통이 터질 만도 했다. 어친데 덮친 격으로 손책을 괴롭히는 사건이 또 터졌다. 양조 자사 유배가 손책의 외삼촌인 단양태수 오후경 사천왕 단양도의 손부를 쫓아낸 것이다. 본래 양조의 주도는 수촌인데 원술이 수촌을 차지하는 바람에 유조는 장강을 건너서 고가를 다스리고 있었다. 오경과 손부는 역양으로 물러나서 대치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손책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괴로워하는데, 주치가 정벌 계획을 놓고 이는 원수를 벗어나서 독립을 전후의 기회였다. 손책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선행할 일이 있었는데, 양조는 후한 13중의 주중에서 한으로 동탁, 이각, 곽사 등의 고향인 양조와 더 한글 도금은 같고, 양조는 손권이 다스리던 흔히 강동이라고 한다. 우리 이제 한국의 지면하고 비슷한 것도 많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양주, 익주, 병주, 유주, 가주, 연주, 사례, 예주, 서주, 서주 있구나.
청주, 그것도 양주가 있고, 형주가 있고, 교주가 있고, 서주는 서주가 청주가 고려와 가깝네. 선체가 원수를 찾아가서 옥수를 담보로 내놓으며 군대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원수의 얼굴이 회색이 돌며 성견에게 수십 일의 말을 포함해서 기병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선책은 소천을 떠나서 이렇게 선책의 매력은 차별없는 존중이었다. 대체 무엇을 보고 이토록 많은 병사가 선책의 군대를 따랐던 걸까? 우선 손씨 가문의 특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손씨가 양자강 하류 5군 지방에서 대대로 하급 관리를 맡아왔다. 명문가와는 거리가 멀고 굳이 가풍이라면 가식 없이 지극히 소탈한 것이 가풍이었다. 손견이 결혼하기 전에 아내 오부인의 친정에서 손견이 너무 사납고 경박하다며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손견은 한마디로 충정지렬 즉 충성과 용맹의 기운이 넘쳐 흘렀다. 측근들과는 죽음과 신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이 강했다. 그린 가문의 분위기를 이어받은 손측도 농담을 곧잘라 이어서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신중하기보다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약점도 있었지만 측근들이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던 것은 장점이었다. 더닝크루어 효과. 1999년 대학교 데이비드 놀랬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며 우월감을 가지는 반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가소평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네요. 선택의 소탈한 성품 때문에 사실 이 옥새 때문에 성견이 죽었고 원술도 머지않아 죽게 되지만 손책은 옥새를 버림으로써 곧 강동을 차지하게 된다.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결정을 내려서 실패하고도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른바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지는 것이다. 원술도 그 효과에 빠져서 돌덩이에 불과한 옥새를 얻으려고 손책을 놓아주고 말았다. 무식하면 원술처럼 용감해진다. 무식하면은 손책은 손견이 살아있을 때 원술의 무능함을 보았고 원술이 옥새 같은 구슬을 갖추는 데 집착한다는 사실도 간파했다. 손책은 원술과 달리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다 보니까 사대보든 백성이든 목숨도 내어놓고다며 그를 따랐다. 여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연안군 세양 출신인 여범. 자, 삼국의 인물의 성공 심리를 보면은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한 손책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 손책은 16살에 아버지 손견을 잃고 강동에서 세운 세를 키운 뒤에 오나라의 기반을 닦는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고 누구나 귀하게 대하는 태도 덕분에 신분 고하망론하고 많은 인재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 억새 따위에 연연했던 원술. 손책과 달리 원술은 돌덩이에 불과한 옥새를 얻으려고 손책이라는 그물을 놓치고 만다. 손책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술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지만 원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우리 썩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발목 잡힌 유효. 손책 일행이 역양에 도착하자 주인은 한 무리의 군사를 끌고 마중 나왔다.
선책과 주유는 중마고우였는데 새부치도 녹일 정도로 둘의 우정은 뜨거웠다. 주유는 선책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주유 양조 여강군 서현 사람으로 고려제가 태위를 지낸 주중의 조카로 명문가 출신이고 성견이 동통에만 싸우던 시절에 동갑내기 선책이 만나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다. 선책은 주유로부터 소개받은 장소와 장병을 직접 찾아가서 책사로 처리한다. 이장이라고 불리던 둘은 제야에서 이미 명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진과 태위, 주준 등이 등용하려고 애써주는 관직을 사용했다. 그러던 장소와 정갱이 청년 선책을 만나고는 바로 주군으로 모셨다. 이렇게 모인 선책 군대는 군령이 엄격하고 공격이 날카로워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 군령이 인재를 보는 날이 없었다. 한편 고가에 있던 유효도 선책이 강을 건너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야로 들어오는 길목인 우주의 부장 장령을 보내서 지키게 했다. 이때 태세도 자원했는데 하다가 거절 했는데 이유가 석연치 않다. 나이 어리다는 것은 이유였는데 당시 태세자는 20살인 소녀보다도 9번째로 허소의 단판을 물고 실책을 한 것이다. 유효는 한나라 태조 고황제 유왕의 후손으로 유효가 황실 가문 사람이었다. 역시 황실 가문의 유씨였다는 거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에 집착하는 태도로 말하는데 어릴 적 부모의 잘못된 교육 탓에 아이 증후군 굿 신드롬에 빠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요한은 급기야 성자들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르렀다. 이른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기 쉬운 토양이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성스러운 삶을 지향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부하들이 나쁜 짓을 해도 잘 지적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부하들은 방치된 채 자라는 아이처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비들에 받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강정 아래 약절이 없고 약장 아래 강절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난세를 다스릴 재주도 없다. 구강수동적 성격은 타인을 자기 어머니처럼 보려는 경향이 있다. 세상을 무한 신뢰하며 낙관적으로 보면서 타인인 어머니에게서 인정받기를 갈구한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든 구강수동형은 과도한 체면치레의 허세 같은 특성을 보이며 유효처럼 잘 솟고 수동적인 성향이 된다. 유효는 군주로서 정세를 판단하고 책략을 연구하보다는 자신의 품행을 갈고 닦는 데에 치중했다. 난세의 강렬한 영토를 지킬 재주가 그에게는 없었다. 난세를 평정하려면 천시 하늘의 때, 천시, 길이, 땅의 유리함, 인화, 사람들의 화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배신과 야합과 거짓으로 비춰지는 일도 필요하다면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아이는 아이처럼 자라야 하듯이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한다. 그러나 유효는 그렇지 못했기에 늘 근심이 많았고 근심과 의심으로 번졌다. 오죽하면 유효가 당시 인물평의 대가였던 허소를 의지했겠는가. 허소 같은 인물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바로
성자 콤플렉스가 있는 유효였다. 과거 성자들이 가공된 스토리에 후적되는 유효에게 몇 가지 비결을 얘기해주면 바로 먹히기 때문이었다. 분법에 대해 엄격하지 않았다. 누가? 선책적은 황계가 철편을 들고 선봉으로 나가서 싸우고 두 장수가 막상막하로 싸우는데 장영의 진영에서 갑자기 큰 불길이 솟아올랐다. 당황한 장영은 말머리를 돌려야만 했다. 장황 또 유역에서 해적길하던 주태와 장흠이 선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300명 부하들과 함께 달리와 장영의 후방에 불을 넣은 것이다. 선책은 주태와 장흠 머리를 크게 치하하며 받아들였고 장영이 도망쳐버리자 응급길이 포로가 된 4,000병력마저 흡수했다. 이들도 본데 선책의 외삼촌인 오경의 부하였던 터라 선책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었다. 장영이 빈손으로 들어오자 유효는 군법에 들어서 그를 참수하려 했지만 부장 착용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극구 말려하자 그만두었다. 그놈의 승자 콤플렉스 때문에 군령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 후에 유효가 직접 군대를 끌고 신정선 남쪽 기슭에 진을 쳤다. 맞으면 북쪽 기슭에는 선책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 유효의 주둔지와 가깝다며 장수가 주의를 주었는데 그러나 선책은 건널 필요가 없다며 정보 한개 한당 등 12명의 장수만 대동하고 말에 올렸다. 사당을 눌러본 선책은 특유 호기를 부렸다. 천내를 통일한 강무제도 찾아뵈었는데 그냥 갈 수 있나? 유효의 진영도 한번 둘러봐야지. 12 장수들이 한결같이 큰일 난다며 말렸지만은 선책 훌쩍 말을 타고 앞서 달려갔다. 숲속에서 이를 본 척후병들이 유효에게 알렸다. 유효는 글씨 선책의 함정이라며 모습을 가만히 있으라고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곁에 있던 태사자가 선책을 사로잡을 절호의 기회라며 유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을 달려나갔다. 선책과 태사자의 1대1의 멋진 승부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선책이 태사자의 수국을 빼앗아 태사자를 내리치자 태사자는 손권의 투구를 빼앗아 이를 방어했다. 팽팽한 싸움이 이어졌다. 싸우며 정든 선책과 태사자. 싸우며 정해들었다. 갑자기 장대리가 쏟아졌다. 마침내 양쪽 구분구도 몰려서 싸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죽기 살기를 극절한 두 사람 사이의 정묵함이 아니라 허감이 썩트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선책은 태사자에게 빙산처럼 시원시원한 과단성을 태사자는 선책에게서 트는 같은 담력을 보았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다. 날이 화창하게 갠 다음에 선책은 군대는 유효 진영에 있는 남쪽 기슭으로 다가섰다. 선두에 선 선책은 태사자에게 빼앗은 수국을 높이 들었고 태사자는 선책의 투구를 깃대에 꽂은 채 서로 조롱했다. 선책이 불같이 화를 내며 공격하려고 하자 정보가 말리하며 나섰다. 제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태사자가 창에 선책의 투구를 매달아 흔들며 달려드는 정보를 조롱하는데 유효가 징을 치며 태사자를 불러들였다. 자, 이렇게 선책은 그 큰 공을 세운 지무를 불러서 처리하고 말령 공격의 선봉장을 맡겼다. 군사도 내팽개치고 출행랑을 친 유효. 당시 18세였던 진무는
방언을 치고 기다리던 설레던 진영이 뛰어들었다. 진무의 칼날에 수십 몸이 목이 날아났고 겁먹은 설레는 성으로 들어서 방언했다. 손책은 부장들과 공성대책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사라졌던 유효가 초경선봉으로 삼아 우주로 돌아갔다는 전갈이 왔다. 그 즉시 손책은 말령성을 놔두고 우주로 달려갔다. 왜 이렇게? 그 후에 손책의 말령 공격이 제기되고 손책은 성벽 아래까지 다가가서 항복하라고 외쳤다. 그런 가운데 성벽에 숨어있던 설레의 명궁이 쏜 화살이 손책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부상을 입은 손책은 진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손책은 이를 역이용해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낸다. 손책 진영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자 설레는 손책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는 계절을 부르며 그날 밤 전 병력을 동원해서 출정했다. 설레는 장령과 진영을 앞세워서 성 밖으로 나가 손책 진영을 덮쳤지만 손책이 미리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때 장령의 진행은 물론이고 설레까지 목숨을 잃었다. 그 모든 것이 손책이 원설에게 옥새를 내어주고 떠난 195년 1년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자, 삼국지 인물의 성공 심리로 보면 포음 잡느라고 중요한 것을 놓친 유효. 양조 자서와 유효는 과거 승자들의 마음을 운운하면서 포음 잡는 데에만 관심이 많았을 뿐 사람 보는 눈이나 책임감 같은 것은 없었다. 사람을 등용하거나 그것을 치를 때는 인물평에 느꼈던 허소를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다 보니 태사자 같은 인재를 놓친 것이다. 태사자는 훗날 손책의 사람이 된다. 유효는 우조 전투에서 손책의 괴력을 보고 기급에서는 군대도 내팽개친 채 도망하기에 바빴다.